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전부 빈소를 지키러 가시는 바람에 나 혼자 집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밤샘을 하고 오시고 어머니는 밤 12시 전에 돌아오실 예정이었다. 밥 먹고 씻고 먼저 자고 있으라 이르시고는 두 분은 나가셨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은 불안하기는 했지만 내키는 만큼 TV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만끽하고 있었다. 우리 본가는 큐슈의 한 시골 마을이다. 이웃집과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주변은 매우 고요했다. 한참 TV를 보다 보니 어느덧 재미있는 버라이어티 쇼도 전부 끝나고 9시 넘어 방송되는 것은 뉴스뿐이었다. TV에 흥미가 떨어졌던 나는 씻고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며 만화를 읽고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오셨나 하고 나는 한달음에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불투명한 유리창의 너머로 커다란 인형이 보였다. 어머니는 150cm의 자그마한 체구였고 아버지로 보기에는 인형의 덩치가 매우 컸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꼬마야, 아버지 계시니? 라고 대답했다. 굵직한 성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약주를 상당히 즐기시는 편이라 우리 집에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술 친구들이 모이곤 했다. 나는 분명 아버지 친구분 중 한 명이라 믿고 조심성 없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지금 장례식에 가셨는데요. 그러자 약간의 뜸을 들인 뒤 문 밖의 방문자는 다시금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아버지의 친구분들이나 어머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마사의 상이라고 불렀다. 어린 마음에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 매일 오시던 분이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고 있자 방문자는 이번에는 조금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안 계시느냐 말이다. 순간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왜 사투리를 안 쓰지? 우리 지방 사람들이 쓰는 고유의 액센트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 점점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다. 내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자 이번에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지금 집에 혼자 있니? 나는 울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었다. 잠깐 문 좀 열어주겠니? 아저씨가 뭐 갖다 줄 게 있어서 온 거야. 문 밖의 방문자는 상냥한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서 한마디를 뱉었다. 내일 와주세요.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른 뒤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덜컥 커다란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렸다.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멈출 것만 같았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불투명한 유리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방문자가 부연 유리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빨리 문 열지 못해. 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남자는 한층 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일단은 전화기가 있는 거실로 달려갔다. 일단 수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부모님이 가신 장례식장의 전화번호는 알 턱이 없었고 경찰서에 걸었다가 혼나는 것이 아닐까 겁이 났다. 그저 전화기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는데 등 뒤에서 어장창 하는 소리가 났다. 뒤돌아보니 거실 창문이 깨져 있었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거실 유리창에 난 구멍을 바라보는 자세로 굳어버렸다. 커다랗게 뚫린 구멍으로 검은색 점퍼를 입은 팔이 쑥하고 들어왔다. 그 팔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참아왔던 비명이 터져나왔다. 들이밀어진 팔은 창문가를 더듬으며 잠금쇠를 찾았다.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했어. 방문자의 검은 팔은 잠금쇠를 발견하고 문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다. 등 뒤쪽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그 목소리에 장본인에게 안겼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옆집 아주머니였다. 처음 듣는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에 상황을 살피러 왔다가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한달음에 달려와 준 것이었다. 신고했다는 말은 사실 아주머니의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는 듯 어느새인가 방문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나는 그저 아주머니의 품에 매달려 흐느껴 울었다. 경찰이 우리 집으로 출동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30분 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귀가하기 조금 전이었다. 어머니는 나 혼자 집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우셨다. 연락을 받은 아버지도 곧 집으로 돌아오셨다. 결국 그 남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빈집털이 범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탓인지 사건이 일어나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창문에 잠금쇠를 더듬고 있는 검은 점퍼.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직 나는 그날에 대한 꿈을 꾼다. 두 번째 이야기, 식물인간의 부름. 간호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엄청나게 두려웠던 적이 있다. 병원에서 당직을 섰던 날의 이야기다. 한밤중에 너스 콜이 울렸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 곳은 아무도 없는 개인실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빈 방에는 열쇠로 잠가두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했다. 일단 확인하러 갔지만 역시 문은 잠겨 있었다.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지만 변한 건 없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돌아왔다. 가끔 드물긴 해도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또 같은 방에서 너스 콜이 울렸다. 나는 무서워서 그 방의 전원을 차단하고 간호사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너스 콜은 계속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병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다. 그 환자는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었다. 당연히 그 상태로 너스 콜을 누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너스 콜이 울리기 시작했다. 다시 업체에 수리를 맡겼지만 역시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그 방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하고 다시 빈 방이 될 때까지 그 방의 너스 콜은 매일 밤마다 울렸다. 어쩌면 그 병실에서 죽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죽지 않는 사람. 따뜻한 햇볕이 내 몸을 감싸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잠에서 깬 곳은 내가 자주 애용하는 별장 중 한 곳이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나는 꽤나 돈이 많은 부자이다. 집안이 부자인 것은 아니고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일반적인 공부를 잘한다거나 일을 잘한다 같은 능력이 아니고 영화나 만화 같은 곳에서 나오는 초능력이다. 내 능력은 바로 불사신이다. 불로불사로 불리는 죽지도 늙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참고로 내 능력을 알고 있는 수많은 최상위층에서 내 능력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연락도 많이 오고는 한다. 아마도 가진 것이 많으니 죽는 것이 두려울 테니 말이다. 아무튼 이 능력으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기계들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심해나 극한의 땅 등에 들어가 광물이나 여러 가지를 채취해와서 그것을 비싸게 파는 것이다. 매우 희귀하고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여 돈벌이가 짭짤한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있다고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해에 들어가면 몸이 부서지는 듯한 압박감과 고통이 오고 화산 근처에 가면 몸이 불타는 끔찍한 고통이 동반된다. 하지만 내 몸은 부서지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는다. 다만 그 고통을 느낄 뿐이다. 이제 이 일도 그만할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돈은 많이 벌리지만 말이다. 이번 일은 아는 사람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은 인원만이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대기업의 간부들이다. 그들은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한 가지 광물을 발견하였다. 그 광물이 어떤 것인지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광물을 잘만 이용하면 과학이 훌쩍 발전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한다. 그들은 광물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대충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알아냈다. 그곳의 위치는 북극의 한 얼음 계곡에 있는 얼음 동굴이었다. 그곳으로 내려가면 마그마가 잠자고 있는데 그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간부들과 나는 그곳으로 이동했다. 나는 안전장치를 몸에 채우고 간부들은 가져온 장비에 그것을 연결했다. 이 안전장치는 그 광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그마에 녹지 않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이다.
천천히 내려가자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고 어느 정도 더 내려가자 마그마가 보였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그마에 몸을 밀어 넣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들은 도무지 적응이란 것이 안 된다.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며 광물을 채취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광물을 채취하면서 무엇인가를 잘못 건드린 것인지 지진이 일어났고 나는 마그마 밖으로 나가 벽에 몸을 고정하고 빠져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엇인가 위쪽에서 우수수하고 떨어졌다. 나는 단순히 지진으로 인한 돌들이 떨어지는 줄 알고 그것을 무심히 쳐다봤다. 그 순간 그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기업 간부들이었다. 멈칫하는 사이 그들과 밖에 있던 장비들은 마그마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장비에 안전장치가 연결되어 있던 나는 그대로 딸려 들어갔다. 그들과 장비는 금방 녹아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는 달리 녹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굴이 무너져 마그마를 덮었고 나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죽지 못하고 있다. 아마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 구해주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 빨리 좀 왔으면 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우리가 이곳에 온 사실은 간부들과 나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난 그곳에서 몸이 불타오르다 못해 녹아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갇히게 된 것이다.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시체가 없었다. 부지만 쓸데없이 넓은 카나가와의 한 대학교를 다닐 때 내가 겪었던 일을 풀어보겠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 멀리 건너편에 보이는 학교 내 건물 옥상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았다. 나는 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도움을 청하려 소리를 지르려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남자가 떨어진 곳에 시체가 없었다. 너무 이상하다. 다시 한번 그 남자가 있던 옥상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까 그 남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쓱 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금 반복해서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루프처럼 영원히 멈추지 않을 듯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몸을 던진 다음 사라지고 또다시 몸을 던진 다음 사라졌다. 영상을 반복 재생한 것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장면. 죽은 자는 죽을 당시의 상황을 반복한다는 속설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필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겠지. 매일매일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남자는 자살, 광경을 반복했다.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목격하던 나도 어느새인가 익숙해져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자살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식당을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문득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 좀 제발 멈춰줘, 너무 힘들어.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내 머리 바로 위쪽 몇 미터 거리에서 나를 향해 떨어지는 남자의 얼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떠올렸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그 남자가 추락을 반복하던 그 장소였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떠올린들 이미 때는 늦었다. 왼쪽 어깨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깨는 탈구와 팔꿈치 골절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친구의 말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벼랑간 내가 어깨를 붙잡으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머리 위로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오던 그 남자의 얼굴. 반쯤 웃는 것도 같던, 경련이라도 일어난 것도 같던 그 얼굴. 내 어깨를 스치던 그 머리카락의 감촉. 나는 그 감촉과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서 학교에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아직도 자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절대 자살만큼은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형체들. 작년 11월쯤의 일이었다. 그날도 학교 수업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다. 평소처럼 일을 하는데 가게 밖으로 이상한 형체가 지나갔다.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었고 머리와 몸통 등은 얼추 나뉘어져 있지만 그 밖에 굴곡이랄 것이 전혀 없이 평평했다. 옷도 안 입었는데 색깔이 그래서인지 나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러한 기묘한 형체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직 손님도 없을 시간이고 해서 나는 가게 밖으로 따라 나가 보았다. 역시나 인간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저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바로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도 확인해 보았다. 눈, 코, 입 할 것 없이 평평하고 머리카락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가게로 돌아가 점장님을 끌고 나와서 그 형체를 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점장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하긴 그러고 보면 저런 이상한 형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눈길을 끌 법도 한데 놀라고 있는 건 나뿐이었다. 아무래도 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요새 레포트 쓰느라 바쁘다더니 괜찮은 거냐? 자른다는 말은 아니니까 며칠 정도 쉬도록 해. 아무래도 이런 내가 위험해 보였는지 점장님은 말했다. 이러다가는 다들 날 미쳤다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사실 아까 그 형체도 보아하니 무슨 해를 끼칠 것 같진 않았고 인간 세계에 간섭을 하려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어쩌면 정말 내가 헛것을 봤을 수도 있다. 일단은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람들에게도 장난이었다며 대충 둘러대고 그 자리를 일단 모면했다. 그 후 며칠간 그 일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가게에 같은 아르바이트생 중 고등학생인 A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끝나고 A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이상한 형체를 봤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거 농담이었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 내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자 A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은요. 다들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입 다물고 있었는데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 같은 게 보여요. 거짓말을 하는 기색도 없고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니 디테일까지 내가 봤던 그 형체랑 같았다. 게다가 A의 말에 따르면 형체들은 단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몰랐지만 그 형체는 매 시간마다 한두 명씩 꼭 가게 앞을 지나간다고 한다. 기키야 하루에 한두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한 숫자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형체의 정체가 궁금해진 우리 둘은 하루 나를 잡아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둘 다 빠지고 형체 뒤를 추적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근처 골목에서 만났다. 의외로 금방 그 형체들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 발견한 형체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성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형체는 항상 보던 그들과는 모습이 조금 달랐다. 우리가 늘 보던 형체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빛의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견한 이 형체는 확연히 어두운 색깔을 띠었고 몸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오른쪽 어깨에서 배까지 원형으로 도려내져 있었다. 사람으로 따지면 즉사했을 부상이었다. 이제까지 저런 거 본 적 있어요? A는 그 형체에 바싹 붙어 따라가며 나에게 말을 건넸다. 아니, 나도 허여멀건 한 것밖에 본 적 없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려니 그 형체의 뒤를 쫓았다. 10분쯤 따라갔을까. 우리는 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모 방송국 건물이었다. 여자는 형체와 함께 건물 안에 들어갔지만 나와 A는 그 건물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건물 주변에는 엄청난 숫자들의 형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10명, 20명 수준이 아니었다. 언뜻 봐도 3, 400명은 넘어 보였다. 하루에도 몇 명씩 지나갔으니 한 명이 아닐 줄이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A 또한 나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 둘은 한동안 그들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 형체는 백색에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흑백에 가까운 것도 있다. 파손된 부분도 갖가지로 아까 여자를 따라다니던 형체처럼 몸에 반 이상이 없는가 하면 상반신이 아예 날아가고 없는 것 등 여러 가지로 다양했다. 물론 우리가 늘 가게 앞에서 보던 것처럼 파손이 없는 온전한 형체도 많았다. 흰 빛을 띨수록 파손이 심하다거나 검은 빛을 띨수록 파손이 심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색깔이나 파손도는 딱히 관련성이 없어 보였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형체들은 방송국 건물 앞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무작정 대기하다가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골라 따라붙었다.
원칙적으로는 한 명당 형체 하나가 따라붙었다. 그렇다고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다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형체가 따라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나가는 사람의 경우 탑승하는 순간 형체도 함께 빨려드는 듯이 같이 탔고 타겟이 내리는 순간 형체도 연기처럼 나타났다. A와 나는 이런 광경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다. 한참 동안 형체들을 관찰하는데 갑자기 아무런 기척 없이 A의 뒤에 불쑥 형체가 나타났다. 너무나도 놀라 A에게 뭐라 말하려는 순간 너희들 우리가 보이는 거지? 형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기괴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마치 전파수신 상태가 불량스러운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지지직 하는 잡음이 섞여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돌아보려는 A를 서둘러 붙잡았다. 팔을 붙잡고 그를 조금 끌어당겨 뒤에 있는 형체에게서 살짝 거리를 두고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여 말했다. 저 말에 대답하지 마. 쳐다도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문자로 하자. 그때 어째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건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나를 지배했다. 일단 무조건 모르는 척해. 우리가 그들을 못 본다는 걸 형체들이 확실히 인식할 때까지 연기해. A에게 문자로 지시한 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을 먹으러 가자며 부산을 떨어 그 자리를 떴다. 어쨌거나 일단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대충 아무 대화나 주고받으며 우리는 한동안 걸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할 말이 없는 법이다. 할 말을 만들려고 마구잡이로 아무 말이나 꺼냈다가 금방 대화가 끊겨 정적이 흐르기를 반복했다. 그 사이에도 형체는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너희들 보이는 거 맞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실은 알잖아. 무시하지 마. 보이는 거 다 알아.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우리들 앞에서 형체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우리의 표정을 살피며 끈덕지게 말을 걸었다. 친절한 듯하지만 묘하게 악의가 담긴 말투에 얼굴은 눈, 코, 입 없이 평평해서 표정이 보이지 않는 게 꽤나 공포스러웠다. 나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맛집이 있던 걸 기억해내고 A에게 말을 꺼냈다. 여기서 조금 멀지만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갈래? 우리는 전차를 타고 30분 이상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개찰구를 나서는데 A에게서 문자가 왔다. 따라오는 형체들이 늘어났어요. 깜짝 놀라 올려다본 A의 얼굴은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다. 전차 안에서도 한 명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대체 언제 늘어난 거지? 나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눈치껏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뒤쪽을 살며시 체크했다. 10명도 넘는 숫자. 늘어났다기에 2~3명이겠거니 했는데 예상 밖의 사태다. 겁이 났다. 불안정한 마음을 필사적으로 숨기며 일단 목적했던 맛집으로 들어가서 나는 카레를 주문했다. 머릿속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형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는 필사적이었다.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쳤다. 누가 봐도 맛집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애시당초 10몇 명의 형체들이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빙 둘러싸고 주문이라도 외우는 듯 우리가 보이는 거 맞지? 라는 말을 반복해대는 상황에서 맛을 음미할 마음에 여유 따윈 없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맛집에서 나와 평범하게 놀러다니는 신용을 하면서 형체가 보이지 않는 척 경기를 지속했다. 하루 종일 노력한 보람이 있어 저녁 때쯤 되니 형체들도 하나 둘 줄어 결과적으로 2명이 남았다. 하지만 남은 그 2명이 도무지 사라질 생각을 하질 않았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자. 그 많던 형체들도 다 사라졌으니 쟤네들도 조만간 없어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어쩔 수 없이 A에게 문자를 보내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나와 A가 각자의 집으로 향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2명의 형체들도 각각 1명씩 우리 뒤를 따라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형체는 방 안까지 따라와서 나를 감시했다. 솔직히 말해. 나 보이잖아? 솔직히 이쯤 되니 무서운 걸 넘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응을 보였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잠자코 있었다.
형체도 점점 인내심이 바닥이 났는지 그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빨리 대답 안 해. 보이잖아. 자려고 준비할 즈음에는 말 거는 빈도도 잦아지고 말투도 더더욱 거칠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드디어 형체도 포기했는지 진짜 안 보이나? 라고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한시름 놓고 있노라니 A에게서 전화가 왔다. 드디어 사라졌어요. 전화를 받으니 형체가 없어졌다며 울음 섞인 A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심이 된 나머지 울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끈질기던 형체들이 그렇게 단번에 포기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A군 진정해.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거야.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이제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형체 말이에요.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눈치를 챘더라면 너희를. A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괴성이 들리더니 그대로 전화가 끊기고 말았다. 걱정이 되어 몇 번을 전화해봤지만 A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는 곳을 몰라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A에 대한 걱정과 형체들이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결국 잠이 들지 못하고 아침까지 게임을 하면서 밤을 지새다. 날이 밝자마자 학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 들렀다. A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점장님에게 A의 주소를 묻자 점장님은 뜻밖의 말을 했다. 어제 A가 집에서 책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다쳤다나 봐. 목숨엔 이상이 없다고는 했는데 입원한 모양이더라고. 아까 A의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어. 입원해서 한동안 일하러 못 나올 것 같다네. 일단 점장님께 A의 병원 주소를 받은 뒤 그날 저녁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A의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다행히도 머리를 부딪혔지만 큰 이상은 없는 듯. 며칠간의 검사가 끝나면 퇴원할 거라며 A는 말했다. 어젯밤의 정황을 듣고 싶었지만 A군의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탓에 단기성 기억 상실증에 걸려 어제 하루를 아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단지 어제의 기억만을 잃은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A는 그 어떤 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 어제의 기억만 사라졌다기보다는 형체와 관련된 기억 모두가 송두리째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외에는 평소의 A와 다를 바 없었다. A는 사흘간의 입원 후에 퇴원했고 아르바이트도 정상적으로 나온다. 현재까지 이상한 점은 없다. 나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그 형체가 보였지만 언젠가부터 눈에 띄는 일이 없어졌다.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형체의 그 목소리도 그날 밤 이후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날 방송국 앞에 모여있던 몇백 명의 형체들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째서 그 앞에 밀집해 있었던 것일까? 파손되어 있는 형체들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